인천공항 3층 출국장은 새벽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환호성. 그 속에서 박정희는 작은 보스턴백 하나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60여 년을 살면서 비행기를 타본 적은 없었습니다.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가던 날 사진관 주인이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얼떨떨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이래요. 아들이 데려간대요. 효자시네요." 그 말에 박정희는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효자였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박정희의 인생에서 여행이라는 단어는 사치였습니다. 26에 남편을 잃고 3살짜리 아들을 업고 봉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밴드를 감고 일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식당에 들어갔고 식당이 안 되면 아파트 청소를 했습니다. "엄마, 나 급식비 또 안 냈대." 중학생이 된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을 때 박정희는 지갑을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가 덜그럭거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새벽 3시까지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다음 주면 들어올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대학을 보내겠다고. 그리고 그녀는 해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여행 가요." 30대 중반이 된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옆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였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왔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여행." "무슨 여행?" "일본이요." "효도 여행이요." 박정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무슨. 돈 아까운데."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엔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박정희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인생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돌려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행 준비는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박정희는 평생 신어본 적 없는 운동화를 샀습니다. 흰색 바탕에 회색 줄이 그어진 운동화. 가게 주인이 "편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고 그녀는 거울 앞에서 신발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권이 나온 날 그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어딘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사카 정말 좋대요. 음식도 맛있고." "그래? 엄마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출발 전날 밤 박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감정인지 몰랐습니다.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능숙하게 체크인을 도왔고 박정희는 그들을 따라 출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출국장을 지나자 면세점과 카페들이 즐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쇼핑백을 들고 다녔습니다. "어머니, 저기 앉아 계세요. 저희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박정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스턴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셨고 누군가는 전화를 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박정희는 시계를 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박정희는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해가 지고 공항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면세점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박정희의 세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스턴백은 여전히 무릎 위에 있었고 새로 산 운동화는 그녀의 발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걸어온 인생의 끝에서 박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짐이었습니다. 그저 버려도 되는 짐. 첫날 밤은 의자에서 보냈습니다.
박정희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새벽 4시쯤 누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항 직원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비행기 놓치셨어요? 아니, 아들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직원이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무슨 일이세요? 박정희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안 와요. 같이 여행 가기로 했는데.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틀째가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지갑에는 10,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습니다. 공항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3,000원이었습니다. 반을 먹고 반은 남겼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을 걸었을 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야. 박정희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공항에. 너 어디 갔니? 민수야, 제발. 뭐라도 말 좀 해라.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더 이상 모실 수가 없어요.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박정희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버리면 돼. 사람을 이렇게 버려? 공항 직원분들한테 말씀하세요. 한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데려다 줘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흐릿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뜨겁고 검은 것이었습니다. 공항 직원의 도움으로 귀국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티켓을 제공했습니다. 박정희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도장이 비뚤어졌습니다. 어르신, 집에 가시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신고요?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처벌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마음속엔 구름이 아닌 다른 것이 차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사흘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집 냄새. 좁은 방 하나, 부엌 하나짜리 집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 그대로였습니다. 출발하던 날 아침 먹고 놔둔 것입니다. 박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소리 내어 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평생을 일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습니다. 아들 학원비를 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그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공항 의자, 굶주림, 짐처럼 버려진 것. 박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들이 쓰던 책상이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짐을 두고 가곤 했습니다. 책 몇 권, 옷 몇 벌.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사진, 회사 명함, 결혼식 청첩장. 박정희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동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관계를 끊고 싶어요. 창구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관계요? 자식이요. 제 아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그건 법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든 되게 해주세요. 호적에서 지우든 뭘 하든. 어르신, 부모 자식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박정희는 창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라도 끊겠어요. 직원은 말이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어두웠습니다. 슬픔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분노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희는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민수, 너를 다시는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아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썼습니다. 너에게 갚아줘야 할 것들.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지만 돌아갈 곳은 이미 없었습니다. 짐으로 버려진 사람은 짐을 버린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회사 주소는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박정희는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랍 속에 있던 것입니다. 깔끔한 글씨로 회사명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회색 점퍼,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걸어갔습니다. 박정희는 빌딩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날 밤 프린트 가게에서 출력한 것입니다.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회사 직원 박민수는 친어머니를 공항에 버렸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경위를 적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며 데려간 것, 출국장에서 사라진 것, 이틀 동안 방치된 것. 박정희는 종이를 가슴에 안고 빌딩 앞에 섰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몇몇이 박정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제 권리입니다. 박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 안에서 일해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어떤 사람인지. 경비원은 난처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회사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인사팀 과장입니다. 박정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박민수 씨 관련해서요. 그래서요? 사실이라면 유감입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에도 피해요? 박정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공항 바닥에서 이틀을 굶었어요. 그게 피해 아닌가요?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어떨까요? 신고는 제가 알아서 해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박정희는 다시 자리에 섰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SNS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찍어서 올린 것입니다. 강남 빌딩 앞 어머니의 1인 시위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게 진짜면 쓰레기네요. 어떻게 부모를. 회사는 뭐예요?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회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정희는 그를 멀리서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짐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퇴사한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정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엄마라고 하지 마. 박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미쳤어? 그래서 사람을 버려? 제발, 이제 그만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이미 내 자식이 아니야. 가. 아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박정희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이것은 정이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도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며느리가 예전에 알려준 것입니다. 명절 때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정희는 그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이 늘어선 골목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예전에 결혼식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민수 어머니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항에서 있었던 일, 버려졌던 것,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한 일. 남자는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제 딸이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네. 남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로서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박정희는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하는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친정에서 연락을 끊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박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복수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수척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이 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복수였을까요? 박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길을 한 번 걸으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정희는 이제 회사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박정희는 집에서 지냈습니다. TV를 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원하던 결과였는데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우유 한 팩과 식빵 한 봉지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앞에서 누군가 비틀거렸습니다. 노숙자였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슈퍼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정희는 지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그 옆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유팩이 굴러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닐봉지를 집어 들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박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항에서도 울지 않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일본에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어요. 하지만 여기도 쉽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박정희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며느리는 한국을 떠난 것입니다. 친정과도 남편과도 떨어져 홀로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정이었을까요? 아들은 거리를 떠돌고 며느리는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을까요? 동네 슈퍼를 피해 다른 곳에서 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또 마주쳤습니다. 공원 벤치에서였습니다. 민수는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얇은 점퍼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엾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뿌린 씨앗이야. 그렇게 되뇌며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3살 때 처음 유치원에 갔을 때 울먹이며 엄마 가지 말라고 말하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웃던 얼굴.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서 엄마 붙었어라며 안기던 순간 박정희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기억은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좋은 기억만 떠올랐습니다. 나쁜 기억은 지워지고 따뜻했던 순간들만 남았습니다. 안 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넌 날 버렸어. 공항에 버렸어.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프로그램 많이 생겼어요. 한번 오세요. 괜찮아요. 밥도 나와요. 공짜고요. 박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다음 날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복지관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탁구를 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세요? 직원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점심시간이거든요. 식당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국, 반찬, 밥,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박정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첫날이에요? 네, 잘 오셨어요. 여기 좋아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온화했습니다. 박정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사흘에 1번, 그러다 매일 갔습니다. 뜨개질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손이 굳어실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박정희 씨, 솜씨가 좋네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 가족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조금 늦더라도 멀어졌더라도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따뜻하고 당신의 내일이 건강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